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느렸죠? 원래 늦는데 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이제 123 초비상 계엄 1주년이죠. 그러니까 초단기 비무장 상징성 계엄 1주년입니다. 뭐 언론에서 찍고 받고 뭐 난리가 아닌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중국 사랑 초초초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끝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만약 PC 해체주의, 좌빨스러운 해체주의 정치 철학, 도덕 철학이 끝난다면, 그것이 추세라면 123 초비상 계엄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하나의 주춧돌, 하나의 분수령이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세요. 윤석열은 왜 초비상 계엄을 선택했나? 그냥 참았으면 트럼프 집권 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그걸 못 참고 계엄을 저질렀을까?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분들이 이 백모의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정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저 양반은 우크라 전쟁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0.73포인트로 이겼죠. 불과 24만 7,077표입니다. 우리가 우크라 전쟁이 2월 22일 날 터졌고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불과 한 보름밖에 그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더라도 그 부정선거의 물타기 양을 넘어서는 민심 이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이 있었던 없었던 우크라 전쟁이 윤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저 양반은 처음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글로벌 군사지정학과 운명적으로 엮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임기 내내 엄청난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변화가 있었죠. 우크라 전쟁이 그냥 유럽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중으로 확대됐다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엊그저께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마크 루터 사무총장이 우크라 전쟁의 뒷배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모가 노상 얘기해온 소리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Russia is not alone in this war, as China continues to be its decisive enabler, and Iran and North Korea also. 예, continues to be its decisive enabler. 결정적 뒷배란 소리죠. decisive enabler. continue,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유럽이 근본적으로 반중으로 돌았어요,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직전인 2월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과 시진핑이 거의 뽀뽀하듯이 꽉 끌어안고 서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파트너십에는 한계가 없다. limitless partnership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계속해서 밀접한 행보를 보였고 러시아의 에너지 누가 제일 많이 사주냐? 중국이 제일 많이 사주고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물건 누가 많이 팔아주냐? 중국이 제일 많이 공급해주고 있어요. decisive enabler죠. 그래서 드디어는 러시아가 엊그저께 오키나와에 일본이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과 똑같은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중러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 중러 동맹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제디 밴스, 위트코프, 쿠슈너 라인, 이 제디 밴스가 핵심이에요. 그 라인에. 거기처럼 러시아 푸틴을 회유하고 달래가지고 중러 동맹의 쐐기를 박을 거냐. 혹은 그렇게 회유하고 달랜다고 그 말하자면 핵과 석유로 중무장한 마피아 두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칙대로 우크라 전쟁을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유럽 관점을 계속 밀고 갈 거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 이제 거기다가 2020년 코로나 발발과 2022년 우크라 전쟁으로 반중이 이젠 대세예요.
지금 와가지고 중국 좋은 나라예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성공합니다. 뭐 결국 중국이 뜨는 해고 서방은 지는 해입니다. 미국은 지는 해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좀 생뚱맞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그런 관념이 2010년대만 해도 지배적이었다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상하죠?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뜨는 해, 미국과 서방은 지는 해. 이런 관념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지금 2020년 코로나 발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 한 5, 6년 사이에 이제는 반중이 대세고 중국 쇠락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세계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드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내외화는 외어 내공과 양도구역의 칵테일입니다. 외어 내공이라는 건 바깥을 이용해서 안을 굳힌다. 뭐 이런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바깥에 어떤 망상, 바깥에 관한 어떤 망상을 만들어서 내부를 장악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죠. 양도구역은 양고기 팝니다라고 간판 걸어놓고 썩은 개고기 파는 걸 양도구역이라 그러죠. 21세기 네오연이라는 건 뭐냐. 내부 모순이 외부를 향한 침탈, 침략을 낳고 외부의 반발이 내부 모순을 악화시킨다. 그것이 21세기 내후 외환입니다. 이거 중국이 지금 이 꼴이에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외부를 적으로 삼았고 이제 외부의 반발이 중국 체제의 모순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팎이 서로 공명하면서 진동을 일으켜서 체제를 흔들고 약화시키고 그런 상태죠. 이 21세기 내후외화는 결국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외어내공과 양도구역으로 되어 있죠. 외어내공 이런 거죠. 서방주도 현대문명과 자유민주주의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오직 우리 중국 공산당만이 중화굴기, 대국굴기를 이루고 이 치욕, 100년의 치욕을 씻을 수 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데올로기예요. 즉 외부 세계, 서방주도 현대문명에 대한 적대적 망상이죠. 망상적 적대감.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 공산당, 즉 레닌주의 정당이 국가를 소유하고 찬탈하고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이 구조의 얘들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스티브 커킨의 얘기입니다. 그럼 21세기 양도구역은 뭐냐? 위와 같은 외어내공 망상 게임은 외부를 적으로 돌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엔 당연한 어떤 결과는 뭐가 돼야 되냐? 주체적 쇄국을 해야지. 주체적 쇄국. 주체를 해야지. 주체. 김일성을 해야지.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흑묘, 백묘, 도광양해 이래가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제조업 1번지 포지셔닝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외부 세계를 그 적과 동침하고 적과 상호 침투하고 그 과정에서 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로 포지셔닝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이게. 그래 이건 양도구역이죠. 양대가리 걸어놨지.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근면해요. 우리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싸게 물건 잘 만들어 드립니다. 많이 사세요. 잡아 하세요. 거기까지는 나이스하죠. 양대가리 걸어놓고 자 양고기 팝니다. 신선한 양고기 팝니다. 가짜 온 새끼 양고기 팝니다. 잡아. 여기까지는 양두지. 그런데 실제로 팔고 있는 건 뭐야? 내심에 갖고 있는 건 뭐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적 망상 혹은 망상적 적대감이죠. 썩은 개고기죠. 흑묘백묘는 양두지.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도 상관이 있어요. 잘 먹고 살면 되죠. 그건 버젓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내심에는 뭐가 있냐? 외부 세계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건 썩은 개고기죠. 얘들이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휘저었으니 수십 년 동안 당연히 세계가 반발을 하죠. 미국이 반발하고 유럽이 반발하죠. 외환이 생기죠. 그런데 내부 체제 모순도 스스로 문제가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이 맞물려 가면서 증폭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벗어나기 어렵죠. 저는 뭐 중국이 망한다, 뭐 분열한다, 뭐 공산당이 없어진다. 저는 뭐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체제가 망하려면요, 그 대체적인 어떤 대체 세력이 있어야 돼요. 얼터너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저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쇠락해 간다. 조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땠었냐? 지난 20년 동안.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죠. 특히 1998년에서 2018년 동안, 20년 동안. 중국이요, 주택을 사유화해서 주택을 상품화한다. 부동산 시장을 형성한다. 이게 1994년에야 원칙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덜 먹혔습니다. 그게 현실에서 먹힌 게 언제냐? 1998년입니다. 이때 워킹그룹이라고 영어에서 나는데 모르겠어요. 한자로 어떻게 하는지. 뭐 직장 소조라 그래야 되나? 직장 단위에서 그 어떤 같이 일하는 그 단위로 주택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사택으로서 주택이 주어진 거예요. 일종의 사택으로. 그게 뭐 계집 같은 주택이든 호화찰린한 주택이든 사택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주택이라는 게. 예를 들어 북한을 예로 들을게요. 숙청을 당하면 죽거나 혹은 어떤 고위직이었던 사람이 면에 있는 저수지 관리인으로 가거나 혹은 수용소로 가요. 그러면 셋 다 아니야. 그 길거리에 앉게 돼요. 왜냐? 모든 집은 국가 소유니까. 지금 뭐 장마당 암시장이 워낙 거세갖고 집도 뭐 사고 팔고 하겠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택이 다 사택인 거예요, 일종의. 이게 종료된 게 1998년입니다. 이 조치로 해서 비로소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이 들어서면서 주택이 상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뭐 따지고 보면 30년도 안 돼요. 이상하죠. 그리고 2001년에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로 WTO를 가입했잖아요. 지금도 이 순간까지도 WTO 안에서 중국의 지위는 개도국입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부동산 버블이 돼서 막 집값이 그냥 전국 평균으로 한 300~400% 튀었으니까 많이 튄 데는 1000%, 2000% 튀었다는 소리죠. 부동산이 민부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트럼프의 일기 대중관세가 시작됐고요. 2020년엔 중국 스스로가 부동산 버블이 너무 무서우니까 중국 스스로가 3홍선 정책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량이 작으면 은행에서 대출하지 마라. 뭐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3홍선 라인을, 그러니까 빨간 선, 여기 이 빨간 선 넘은 애들은 대출하지 마라 해서 3가지의 홍선을 그어줬다고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냐? 상위 50개 건설사 중 34개가 부도에 났습니다. 지금 따지면 또 다를 거예요. 지금 5년 지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작살났다는 건 뭐냐면 지방정부 재정이 작살났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도 잘 못 주잖아,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근데 중국의 모든 행정 서비스와 모든 국가복지는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재정이 빵꾸가 나면 행정 서비스가 개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가 개판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중국 구조가. 지방정부 세수의 40%, 수입의 40% 정도가 이 부동산 토지 사용권 매각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매각이 잘 안 되겠죠. 매각이 안 되니까 세수가 빵꾸가 나겠죠. 세수가 빵꾸가 나니까 돈을 못 쓰게 되죠. 월급은 못 주고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해야 될 서비스나 뭐 해야 될 조치들을 못 취하게 되죠. 행정을. 예. 그래서 이게 중국의 이런 내부 모순하고 외부 세계의 중국에 대한 반발하고 둘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21세기 내후 외환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그걸 좀 표로 정리해 보면 트럼프 일기 때는 반중의 성격이 좀 순진했죠. 그냥 관세로 반중이죠, 그때는. 그 당시 한국인들은 어땠냐?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 럭비공 같이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늙은이가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반중 정책
피다가 제 풀에 꺾어질 거야. 이 트럼프가 이 2018년에 반중 정책 한참 필 때 조선일보 경제 비즈니스 섹션은 그게 여시제랑 손을 잡았나? 그러고서 통면으로 중국 경제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중국에서 얼마나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신문의 지면 하나로, 그러면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지면 하나면 온 것이 한 40-50매 되는 장문의 컬럼입니다. 그 분석 기사를 시리즈로 냈었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반중을 하고 있는데, 관세를 조지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조선일보 그거지. 아, 그 뭐 이상한 미친놈 있네. 그거 뭐, 저기 뭐야, 좌충우돌 럭비공 같이 생겨서 럭비공 같이 이리저리 치고받고 하는데, 그러면 반중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 야, 속 차려라. 조선일보가 트럼프한테 보낸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일기 땐 저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져서 이제 흐지부지 됐고, 저기 바이든 때는 어땠냐? 바이든이 집권을 한 게 2021년 1월이죠. 근데 딱 1년 지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중의 군사지정학적 측면이 엄청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뒷배는 중국이다.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야, 쟤들 진짜 위험한데? 야, 쟤들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해서 저게 그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군사지정학적 그 고려가 굉장히 강화됐고, 여기에 손뼉을 제대로 마주쳐줬죠. 윤 대통령이. 그래서 한국에 우주군이 파병이 됐고, 한국 MD와 미국 MD가 실시간 연동하게 됐고, 그 다음에 워싱턴 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이제 저기 핵 비핵 공동작전 그 협의 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작전 지침을 만들자, 이런 게 협의가 됐고,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8월에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 3자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또 일본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일본의 국가 원수의 공동 성명에서 평화롭고 그 자유스러운 통일 한반도라는 용어가 나오죠.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왼쪽은 왼쪽대로 안 돼 있고, 더블당 뭐 리짜이밍은 거긴 여전히 그 싱하이밍 만나서 쉐시할 때고, 그럼 조중동이나 국힘과 같은 전통적 제도권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냐? 천만에 없었어요.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직을 수행을 하는 데다가 원래 이런 데 감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토 같은 데 가서 딱 대접받고 제대로 자기 목소리 내주고, 그 다음에 미국 만나서도 제대로 자기 목소리 내주고 이랬는데, 이게 외화 내빈이지. 밖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데 안의 정치는 완전히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이상한 중국 간첩스러운 리짜이밍 더블당 칼라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안미경중의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조중동 국힘 칼라하고가 맞물려 가지고 내부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초비상 계엄이 의미가 있는 게, 저렇게 가면,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실제적인 본질적 고민은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비돼서 골로 간다. 쟤들 집권하면. 합법적 과정에서 아무 시비 없이 집권한 거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제 그 대통령의 초비상 계엄 나고 나서 몇 달 만에 들어섰죠. 그럼 트럼프 2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중국의 최고율 관세입니다. 47%쯤 돼요. 남아있는 게. 우방에는 최저율 관세죠. 한 15%가 기본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 투자 유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밴스, 위트코프, 그 다음에 쿠슈너가 가서 뭐 사고 쳤던 거, 밴스는 안 갔지만 그 쿠슈너하고 위트코프가 이제 그 사고 쳤던 게 뭐냐면 그 수습됐죠. 유럽의 반발에 의해서 수습됐죠. 그 뭐냐면 중러 동맹이 강화돼가는 추세에 대해서, 야, 저거 러시아를 좀 중립화시켜야겠는데, 그러려면 푸틴을 달래야지. 그러려면 입에 사탕 좀 물려줘야지. 사탕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큰 사탕이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쁘게 해석하면 그렇고요. 좋게 해석해주면, 야, 이거 너무 위험한 게임이니까 미국은 좀 못난 척
러시아와 그냥 잘 지내고 싶어라는 신호를 보낼 테니까 너희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너희 둘이 나서 가지고 강경으로 끌고 가. 그래서 우리가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나누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좀 돼가는 꼴을 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게 지금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죠. 중러 동맹 강화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이건 거의 역사상 처음인데 뭐 그 대통령 아니라 뭐 정치 철학하는 사람도 그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과 PC 획일적 해체주의 PC가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을 이룬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철학적, 도덕 철학적 통찰이죠. 이 PC라는 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냥 직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뭐냐 획일적 해체주의예요. 획일적이라는 건 뭐가 획일적이냐? 내가 제시하는 진보스러운 기준, 깨시민스러운 기준 외에는 너희는 아닥해. 너희는 눈 감고 귀 막고 살아. 너희는 가치 판단을 하거나 가치 평가를 할 자격이 없어. 라는 획일주의예요. 그런데 해체주의야. 왜냐? 내가 제시하는 기준이라는 게 야, 그건 남녀 구분 뭐하러 두냐? 그냥 아무렇게나 붙어서 섹스하면 되지. 다 똑같은 그 사랑이고 다 똑같은 섹스야. 해체죠. 성부터 해체하는 거예요. 도덕을 해체하고. DEI라는 게 다 그 해체잖아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가치 판단하지 마라 이거. 다 인정해라. 다 똑같은 거다. 이퀄티, 닥치고 평등. 그 다음에 그 인클루시브네스, 그러니까 포용성, 그것도 똑같은 거고. 그런데 내가 제시하는, 내가 마이크 잡고,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떠드는, 내가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떠드는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 우리가 제시하는 진보스러운 기준, 우리가 제시하는 중국 간첩스러운 기준, 우리가 제시하는 북한 간첩스러운 기준 외에는 너희는 감히 가치 판단도 하지 말고 가치 평가도 하지 마. 너희는 그런 자격 없어. 라는 획일적 그런 수능주의라고 이게 본질이. 이런 것이 몇십 년 동안 언론과 학계를 휩쓸었다라는 건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황이 떠들고 매스미디어, 큰 매스미디어 회사가 떠들고 대학에 떠들고 가만히 보면 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이거는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체제 아래서 떼돈을 벌고 있는 초초초 상류층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주도 면밀한 혹은 본능적인 선택 아니었냐. 이 해체주의를 키워주고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이제 그게 벌써 한 달 넘었을걸요. 유엔 연설에서 이 PC에 굴복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PC에 굴복해서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그런 정책과 조치들을 취해왔다라고 거듭 PC를 공격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PC라는 건 PC라는 일종의 정치 철학이고 도덕 철학인데 도덕 철학은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밝히면 도덕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질은 최소한 2년 안에 50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연쇄살인마적 기질과 그런 그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화두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반도덕적인 해석 관점도 여전히 도덕 철학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라는 거는 PC 해체주의를 정면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의 정치인들이 그 PC에 굴복해가지고 취해서는 안 되는 정책들을 마구마구 취해왔다라고 공격을 해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PC 획일적 해체주의를 공격했다라는 건 이미 담론이 그 차원이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 영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총력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과 관계돼서 이런 싸움에 마가가 잘 그 따라 나오는 게 부족하니까 세련되게 따라 나오는 게 부족하니까 마가의 생무식한 이상한 짓 계속하고 이상한 발언 계속하는 머저리 테일러를 잘라버렸죠.
이제 머저리 테일러 같이 이렇게 막무가내 애들은 이제 고립주의적이고, 고립주의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서민층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는 거를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좌파스러워진다고요, 당연히. 고립주의적 좌파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마가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한 큐에 죽여버렸어요. 머저리 테일러를. 머저리 테일러 좌파돼 버렸다 이렇게 말해서 트럼프가. 그것도 어디서 했냐? 비행기 안에서. 에어포스 안에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내는 거죠. 트럼프의 행보를 가만히 보면 이 정치 철학적, 도덕 철학적인 문맥을 갖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무시무시하다고요. 자, 이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듯이 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건 다 떠나서, 왜냐하면 그거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러시아 푸틴 달래는 정책에 푸틴의 유화적인 패키지를 짜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그 흐름에 지금 주도를 제디 벤스 부통령하고 위트코프하고 그다음에 쿠슈너가 그걸 주도해 왔는데, 아니 핵과 석유로 무장한 세계 최대의 갑부거든요, 푸틴이. 푸틴의 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세계 최대의 갑부 마피아를 달래가지고 그게 답이 되겠냐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중러 동맹이 더 강화되더라도. 그러나 그런 것 제껴놓더라도 지금 트럼프 2기 때 큰 물고 두 개가 결국 뭐냐면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완전히 끝났다. 그 다음에 PC, 획일적 해체주의에 대한 정치 철학적, 도덕 철학적 그 숙청 내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두 추세가 간다면 그건 윤석열의 1, 2, 3 초비상계엄은 의미가 있는 주춧돌이 된다. 씨앗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초비상계엄은 뭐냐. 현직 대통령이 국회 독재에 온몸으로 들이받아 산화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가 나토 정상회담도 가보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뭐 그 한국 MD와 미국 MD 연동도 하고 미국 우주군 파병도 하고 핵 비핵 그 합동작전 지침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그쪽의 흐름을 느낄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이 원래 그 성향이 있었고, 제가 듣기로 저 사람이 운동권에 동조적이긴 했지만 운동권과 완전히 관계가 안 좋았다라고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칼 포퍼가 노예의 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죠. 칼 포퍼 책을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느꼈을 거라고, 글로벌 흐름을. 근데 한국에 돌아오기만 하면 숨이 막히는 상황 아니야. 정당 정치, 담론, 언론. 여기는 세계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고 완전히 무감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지락달싹 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저 선택을 한 거라고. 초비상계엄이라는. 그러면 그 선택이 과연 전략 전술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냐? 그거는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단기적으로만 보면 미련하고 성급하고 섣부른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 정도의 인물이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진정성을 걸고서 저런 선택을 하면 그 후과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그 마이너스를 넘어서는 차원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리짜이밍과 더불당이 친중 행보 못 취하고 있잖아요. 뭐 겉으로만 보면 갑자기 친미가 된 것 같아. 왜 그럴까? 트럼프가 무서워서 그럴까? 미국이 살벌해서 그럴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준치를 세팅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런 식으로 국회 독재하고 중국 간접스럽게 정치를 끌고 가면 여기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여기 만만한 나라 아니야.
라는 기준치를 세팅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그 일반적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치를 세팅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대립 구조가 필요하죠. 지금은 전통적 제도권과 신흥 제도권, 그러니까 조중동 국힘이라는 전통적 제도권과 그 다음에 중국 간첩스러운 신흥 제도권 사이에 공생관계, 공생양봉관계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공생의 분모는 뭐냐면 안미경중이었어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거는 좀 덜 건드리자라는 게 공통 분모가 됐고, 그 분모를 개념화한 게 조선일보의 김대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새로운 이제는 대립 구도로 가야죠. 새로운 그런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플레이어 진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중동과 국힘 안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야 됩니다. 이 새로운 흐름이 자유공화 성향의 국민, 백모 같은 사람이나 또 미국과 같은 동맹의 전략 브레인들이 보고서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백모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누구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의 전략 브레인들이 들여다보고 고개 끄덕거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백모? 저요? 그렇게 거기랑 관계 안 깊습니다. 저는 워낙이 뭐라 그럴까, 그냥 솔로예요. 그러니까 제도권과 좀 떨어져 있죠. 뭐 사람들은 다 알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지만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관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관리할 수도 없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확신에 의해서 가는 놈인데 관리하겠다고 찝쩍거릴 필요도 없고, 관리 안 하고 있어도 지 생각대로 잘 하겠구만, 어떤 면에선. 근데 또 지 생각이 또 이상하게 도르면 이상하게 튈 수도 있고. 난근 난원 비슷한 존재죠. 지금 아무튼 동맹의 전략 브레인들, 미국을 포함한 동맹의 전략 브레인들이 보고서 그 사람은 좀 간담상조하고 깊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이런 세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또 우리가 봐도 없잖아. 내부에는 우리가 봐도 없는데 밖에서 보면 더 없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미국에 뭐 힘 실어주고 싶어도 힘을 못 실어주죠. 예를 들면 또 신흥제도권 안에서도 이제 몸살을 앓으면서 이제 분열이 나와야 돼요. 이 신흥제도권의 원래 뿌린 주사파였잖아요, 80년대엔. 지금 뭐 충성스러운 평양바라기 하는 사람들은 거의 멸종동물입니다. 마지막에 희귀동물로 남았던 사람이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석기로 인정해요. 나름 다른 사람들 다 평양 간첩 면허를 중국 간첩 면허로 바꿨는데 이석기는 여전히 평양의 충성이야.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 희귀동물이죠. 지금 이제 멸종동물로 들어섰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뭐 저보다 이제 그걸 주도한 친구들이 저보다 한 5년 아래, 뭐 4년 아래, 6년 아래 친구들인데,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어. 야, 너희들 진짜로 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뭐 나뭇잎을 타고 뭐 대동강을 건너고 하는 그 수령님의 신화를 너희 진짜 믿어서 주사파였냐 그랬더니 안 믿었죠. 그래. 그거 왜 했냐 그랬더니 일종의 전술이죠. 너희 정치 투기한 거 아니야? 혁명할 거 북한이랑 손잡고 북한에서 지원받으면 좀 편하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죠. 바보 아니면요 신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불과 20살짜리 애들이 그런 권력 게임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굉장히 능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카멜레온 변신이 가능하다고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평양 면허가 카멜레온 변신해서 베이징 면허로 바뀌었고, 이제 베이징 면허가 워싱턴 면허로 바뀔 거냐. 저는 워싱턴 면허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왜냐? 기름기가 너무 꼈어. 그리고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아. 체격이 너무 커졌어, 살집이. 평양 면허를 중국 면허로 바꿀 때만 해도요, 걔들 평균 나이가 30대라고요. 그땐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걔들 평균 나이가 62짝 저짝이에요. 60대 초반이에요. 이제 뭘 바꿔 면허를. 신내 나는 늙은이들 다 됐는데 면허 못 바꿉니다. 거기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잖아. 사고방식도 굳어있고. 거기다 미국 면허로 바꾸려면 사고방식이 좀 미국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말이 통하지. 이때까지 배운 용어라는 게, 관념이라는 게 전부 평양식, 베이징식 용어와 관념인데, 식민지 치욕의 역사를 뚫고 죽창을 들어라! 뭐 이따오 관념과 이걸로 이게 그 유전자가 박혀 있는데 어떻게 워싱턴의 그런 그 면허로 바꾸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모였으면 면허 바꾸는 놈도 좀 나와야지. 저 면허 못 바꾸면 어떡해? 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막혀 있는 게 어디서부터 돌파구가 생기고 어디서부터 뚫어나가야 될지, 온몸을 던져 산화한 윤석열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